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벌써 1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 테마 중에서 중국 사상사 전개가 11번을 했었고, 그 다음 테마가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였습니다. 그게 중국의 공산화였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편전쟁이었고, 두 번째가 중국의 공산화였습니다. 오늘은요, 공산화된 뒤에 마오쩌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이죠. 먼저 이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은 마오쩌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거의 마오쩌둥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오쩌둥은 1893년에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양자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양자강 남쪽에 후난성이 있는데 그 후난성의 샤오산에서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집이 현재 복원되어 있는데 그런 형태의 집입니다. 지금 아마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부농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한 4,000평 내지 한 5,000평 정도의 땅을 소유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다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농지만 가지고 있어도 부농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14살 때 처음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자기의 그 상대자를 정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거부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벌써 저항의 싹이 있습니다. 거부하고 가출해버립니다. 집을 나와버려요. 집을 나오고 난 뒤에 이제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진이 35살 때의 그때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잘생겼죠. 그 다음에 요 사진은 뭔가 하면 중국이 공산화가 1949년에 완성됐습니다. 1949년에 완성되어서 이때가 아마도 마오쩌둥 나이가 한 57세쯤 돼요. 그래서 57세 때에 중국이 공산화가 됐다라고 선언하는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976년 83세로 사망하게 되는데 이 마오쩌둥은요, 사망하고 난 뒤에도 이렇게 시신을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보존해가지고 중국의 천안문 광장의 모주석 그 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이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권력을 잡는 데는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권력을 잡고 있었고, 죽을 때도 83세에 죽으려고 끌떡끌떡 하면서도 권력을 놓지 않고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력에 대해서는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분은 국내전 등등 전쟁을 굉장히 수많은 전쟁을 겪었지만은 총을 한 번도 든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붓으로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뛰어난 사상가이면서 저술가이면서 신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마오쩌둥의 우주관, 마오쩌둥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마오쩌둥의 그 우주관은 21세 때 저술한 강당록이라는 데하고 26세 때 저술한 윤리학 원리 논평이라는 책에 이 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마오쩌둥은 우주의 본질이 뭔가를 얘기하는데, 마오쩌둥은 우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운동의 투쟁, 음양이 운동하고 음양이 서로 투쟁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운동은 사실 그 내막을 보면은 투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음양의 투쟁에 의해서 생기고 낮과 밤이 있고 맑은 날과 비운 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음양의 투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투쟁을 탁 내세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분 또 이 신유학, 성리학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신유학,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우주에는 천도가 있습니다. 천도가 있어요. 천도는 항상 선한 겁니다. 이 선한 것이 인간 안으로 들어가요. 인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인도라고도 얘기하고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예. 인의 예지신의 사단이 있어서 선한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인간은 천도를 받아서 인도가 되는데 이 인도라 하는 것은 천도를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에 운동과 투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운동과 투쟁입니다. 투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 다스려지는 치세가 있고 여기에 또 변해요. 투쟁에 의해서 변하면은 아주 어지러운 세상 난세가 나오고 또 난세에서 또 투쟁에 의해서 치세가 되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또 전쟁은 항상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투쟁에 의해서. 그 전쟁의 투쟁에 의해서 전쟁이 끝나면 다시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도 또 투쟁에 의해서 또 전쟁으로 바뀌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운동과 투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벌써 이 사람이 20대 초반에 이런 사상을 내세워요.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투쟁의 원동력은 뭐냐, 그러면. 투쟁의 원동력은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항.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하기를 적에 대해서는 항상 저항해라. 절대로 항복한다든가 평화를 얘기한다든가 조화를 얘기한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마라. 예, 항상 적에 대해서는 저항하라. 그리고 적은 큰 적을 적으로 삼아라. 자꾸만 피레미를 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제일 큰 적을 적으로 삼아서 싸워라. 그래서 하늘과 더불어 싸우고 사람과 더불어 싸울 때 그때의 즐거움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이걸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배너 영화 아시잖아요. 배너가 이제 기아장을 잘못 떨어뜨리는 바람에 노예가 됐죠. 노예가 돼가지고 배 젓는 노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배너도 노군으로 배를 젓고 그 외에 노예들도 막 노를 젓어요. 노를 젓는데 이때 총살인관이 와가지고 배너를 착 봐요. 배너를 딱 보니까 눈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그 뒤에다가 채찍을 탁 때려요. 때리니까 배너가 팍 들어오면서 왜 때려 이 새끼야 하는 눈초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저항인데 살아있는 거죠. 근데 다른 노예들은 어떨까요? 다른 노예들은 해저를 딱 때리면 아이고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좀 더 열심히 누워 찍겠습니다. 이거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저항이 없는 것은요 이미 죽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배너는 안 그렇잖아요. 배너는 때리니까 야, 이 새끼야 왜 때려 하고 째려보잖아. 이거는 적에 대한 저항이죠. 권위에 대한 저항이죠. 그래서 이럴 때 인간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도 아마도 저항은 그러한 의미로 해석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요. 자, 인간의 본성도 뭐라 했어요? 운동과 투쟁이요. 그리고 이게 본질은 저항이라 그랬습니다. 저항을 하려 그러면요. 인간의 신체가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신체가 강건하지 못하면은 저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부가요. 베이다이허에서 그 회의할 때는 항상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항상 이게 물에 들어가가지고 수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영하고. 이제 이분은 누군가 하면 이분은 덩샤핑이잖아요. 그죠? 덩샤핑도 나이가 들었어도 항상 신체를 단련시키고 운동을 해요.
이것은 전부 다 마오쩌둥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밑에 이 그림 보이죠? 이 그림 뭔가 하면은 이 마오쩌둥이에요. 마오쩌둥 수영 잘해요. 마오쩌둥은요, 나이가 50이 넘어서도 양자강을 건너갈 수 있는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홀랑벗고 성기도 내놓고 홀랑벗고 수영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면은, 자, 마오쩌둥의 근본 사상은 운동과 투쟁인데, 투쟁의 본질은 저항이고, 저항을 하려면은 신체를 단련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운동과 투쟁의 본질은 육체적인 활동이라 그랬어요. 육체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항상 지식인들, 마오쩌둥은 지식인들을 아주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지식인들의 가치를 낮게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하는 거 아무 가치 없다. 가치 없으니까 시골로 가서 농부들하고 같이 일을 해라. 노동에 참여해라. 생산 노동에 참여할 때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뭐라는가 하면요, 시하방, 하방이라고 해요. 그 하방의 얘가 시중신, 지금 시진핑의 아버지죠. 시진핑의 아버지가 반동분자로 몰려가지고 감옥에서 고생을 엄청나게 해요. 엄청나게 하는데, 그 시진핑, 그 당시 시진핑은 시하방, 하방 하면서 노동에 참여해요. 그래서 여기 7년 동안 서안부근에 동굴에서 생활하거든요. 요 동굴에서 숙식하면서 노동에 참여하는데 엄청나게 고생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이게 성역화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방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전부 다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마오쩌둥의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이 마오쩌둥의 사상이 좀 더 발전하는데, 자, 마오쩌둥은 원래 공산주의 혁명은 소련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련에서 일어날 때 도시 노동자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공장에 노동자들한테 공산당원이 침투해서 의식교육을 시켜요. 의식교육을 시킬 때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자본가라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피와 땀을 짜가지고 이익을 착취한다. 이걸 자꾸 의식화시켜요. 그래서 계급 투쟁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는요, 그 당시에 공장이 없었습니다. 없고 80% 이상이 전부 다 농민들이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또 중국의 역사의 반란은 전부 다 농민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기득권층이 너무 이익을 많이 가져갈 때 항상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었어요.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농민들한테로 접근을 합니다. 접근하는데 그 원리가 뭔가 하면은, 자, 이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 관료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 어떤 게 더 우월한 거냐, 좋은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산활동에 관한 지식, 이것이야말로 산 지식이요, 우리한테 필요한 지식이다. 책상 위에 앉아서 가지고 있는 지식들, 예를 들면은 대학교 교수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정부 관료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것은 그 분야에만 해당되는 건데, 그 지식은 대중의 지식보다 훨씬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마오쩌둥은 항상 대중 노선을 중시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행동을 중시해.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요, 권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마오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권위를 부정해요. 권력을 부정해요. 권위를 부정해요. 관료들의 권위 부정합니다. 지식인들, 대학 교수들 권위, 이거 부정해요. 학교장의 권위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공산당 관료의 권위, 이거 가능하면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대중과 같이 행동하라. 대중과 같이 행동하는데 그냥 대중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 그것까지 안 돼. 같이 행동해야 돼요. 같이 농업에 참여해야 돼. 옷도 대중과 같은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만든 옷이 뭔가 하면 인민복이요. 인민복을, 이 공산당, 북한도 똑같이, 그죠? 중국도 똑같고, 전부 다 인민복을 입는데, 그 인민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옷입니다. 말도 고상한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의 말로 해라. 그래야 대중과 일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 하는 거면요. 도시 사람들, 대학생들, 지식인들, 농촌 가서 계몽운동 때려치워라. 계몽운동이 뭐냐? 농촌 가가지고 배워라. 대중에게 배워서 말하는 것도 농사 짓는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지식의 격차를 혁파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도시와 농촌에서도요, 사실 도시와 농촌 문제는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을, 마오의 생각하고 좀 비슷한데, 원래 도시라고 하는 데는 문명사회입니다.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도시화거든요. 문명화된 사회요. 이 시골을 보다가는. 근데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익 집단 사회입니다. 내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모든 걸 결정해요. 그래서 이제 뭐 계절 샤프더니 개만 샤프더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농촌요, 시골의 경우는 이익보다는 서로 관계를 맺는 사회입니다. 관계를 맺는 사회이기 때문에 시골은 문명화가 덜 될 수는 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시골이 도시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문화라는 게 컬처, 농사 짓다인데 그 의미는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게 문화거든요. 그렇다면은 더 문화적인 곳은 도시가 아니고 시골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모든 역사가 전환점에서는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쳐들어가서 나라를 뒤엎어요. 나라를 새로 만듭니다. 이것은요, 한 나라에만 예외는 물론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시골 사람들이 나라를 뒤엎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전부 촌놈 출신이요. 예, 그런 의미로 보면은 시골에 산다 해가지고 도시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 사람들 살아보면 이익에 따라서 이제 쫓아가기 때문에 생활이 각박할 수밖에 없어요. 시골은요, 눈치 보면서 살잖아요. 눈치 보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돼. 눈치를 보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문화적인 것은 도시보다 시골이요. 마오쩌둥은 아마도 그런 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동자와 자본가도 노동자가 더 고귀하다라 하는 겁니다. 가치 창출하는 것은 노동자이지 자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공산주의 원리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에서도 마오쩌둥은 운동을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몸을 써서 운동하는 육체노동이 정신노동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부정하고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산당 정권이 1949년에 성립이 됐습니다. 성립되고 난 뒤에 한 6, 7년 흘렀어요. 6, 7년 흐르니까 한 7, 8년 흘렸죠. 그러니까 공산당의 당 관료가 생겨.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생겨. 대학 교수가 생겨. 특권층이 생겼죠. 특권층이 생기면은 권위가 생겨요. 마쩌둥이 보기에는 이거 특권층이 생기고 권위가 생기면 그럼 이거는 대중노선에 위배되는 거예요. 대중노선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일어난 운동이 뭔가 하면요. 대약진 운동입니다. 이게 대약진 운동이에요.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죠. 실패하고 난 뒤에 다시 류사치가 들어서 가지고 다시 이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걸 파괴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문화 대혁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약진 운동을 한번 볼까요? 자, 대약진 운동인데, 대약진 운동은, 이거는 이걸로 볼게요. 원래 이게 대약진 운동을 2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해요.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2차 5개년 계획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중국.
공산권에서 시작된 건데 이걸 이제 모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먼저 제1차 5개년 개혁이 1952년에서 1956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요, 소련 모델을 적용을 했어요. 소련 모델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중앙 집중식이요. 그리고 공업 중심이고 공업도 중화학 중심이요. 예를 들면은 포스코 같은 거. 포스코 같은 경우에 포항에 제철소를 세웠어요. 그럼 포항에 제철소를 세우게 되면은 여기에 인구가 모여듭니다. 이게 포항은 원래가 한 6, 7만 되는 도시였는데 50만으로 늘어나요. 인구가 집중합니다. 그럼 중앙 집중이 됐죠. 중앙 집중이 되고 또 포스코라는 회사가 생기면은 거기에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임원이 있고 부장이 있고 등등등등 고위 간부가 생기고 그 밑에 생산하는 노동자가 생겨서 계급이 발생한다요. 예. 그래서 중앙 집중식, 중화학 중심으로 산업을 일으키게 되면은 계급이 발생하고 계급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일어나니까 이거는 마오 사상에 위배되잖아요. 예? 거대한 관료지가 형성돼 가지고 지배와 피지배의 권력 모순이 발생하고 또 도시가 개발돼요. 도시 지금 여기 포항이 5, 6만, 시가 5, 6만 밖에 안 되고 우리 봉화 같은 경우는 원래 60년대, 70년대는요, 인구가 20만이었어요. 20만인데 지금은요, 2만도 안 돼.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도시로 온 거예요. 포항 같은데 이런데 왔잖아요. 저도 포항 왔잖아요. 포항 오면은 그 봉화 살 때는 거기에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다 평등하게 다 이렇게 지냈는데 포항제철 오니까 위에 뭐 높은 사람 쭉 생기고 나는 만날 노동이나 하고 그러면 이거는 계급 발생했다는 거예요. 계급 발생. 이거 없애야 되겠다. 1차 5개년 계획 때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높았어요. 거의 10%가 가까이 됐습니다. 10%가 가까이 됐으면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뭐 어쨌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일어난 운동이 뭔가 하면요. 대약진 운동이요. 그래서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집중이 돼가지고 거기에 계급이 발생하고 권위가 발생하니까 이거 파괴하자 하는 게 대약진 운동이에요. 원칙은 그거예요. 근데 이제 내세우는 건 뭘 내세우는가 하면은 자, 우리 앞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년 안에 중국을 따라잡고 1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자. 그렇게 하려면은 대약진 운동을 해야 된다. 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생산량 증대죠. 그죠? 이거는 생산량 증대는 부수적인 거고 실제는요. 정치적인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농촌 지역별 인민공사를 만들어요. 인민공사. 서울에만 전에는 큰 공사 있었는데 이제 마오쩌둥이 나와가지고 그거 안 된다. 봉화에도 큰 회사 인민공사 하나 만들고 그다음 거기서 모든 걸 자급자족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대약진 운동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이 대약진 운동은 1958년부터 1662년에 이루어져요. 여기에서 뭘 하는가 하면요. 농업 집단화를 시킵니다. 인민공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농업 집단화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은 포항 같은 경우에 포항에 이제 경주죠. 경주에 안강들이 다 하나 있습니다. 양동리에 안강들이 딱 있어요. 양동마을 전체를 뭐라 하는가 하면요. 인민공사로 만들어요. 대체로 인민공사는 크면은 10만까지도 된다 그러는데 아마 10,000명 단위로 생각하겠습니다. 10,000명 단위를 인민공사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양동리 한 마을을 인민공사를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공동으로 안강들 넓잖아요. 공동으로 거기서 생산을 해요. 생산하는데 공동 생산하면은
내 거가 아니니까 생산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목표치를 탁 내려보내요. 내려보내는데 원래 양동마을에 안강들이 넓으니까 대개 한 10,000톤, 아, 10,000톤? 네, 좋습니다. 하여튼 10,000톤이라 그러죠. 쌀 10,000톤의 식량을 생산하는데 위에서 내려보내기를 12,000톤 생산하라고 지시를 딱 내려보내요. 내려보내면은 당 관료는요, 그 목표치를 달성해야 승진해요. 대우도 잘 받고. 그러니까 당 관료 위에 있는 관리자들은 어떻게 하든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그래서 생선 많이 하려면은 이 농사 지을 때 객토, 흙을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흙을 넣는데 그 그냥 흙 넣으면 안 되고 황토 흙을 넣으면은 농사가 잘 돼요. 비료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황토 흙을 넣는데 황토 흙이 별로 없네. 그러니까 마을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흙집 있죠. 진흙으로 된 농가를 허물어요. 처음에는 쓸모없는 농가 허물고 나중에는 이게 비료가 또 부족하네 하니까 사는 집의 농가도 허물어요. 허물고 그 사람들을 다른 데로 옮겨서 합쳐.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그 집을 부셔서 비료로 사용해요. 이거는 약가입니다. 약가고 비료가 또 부족하죠. 비료가 부족하면요. 시신도 비료로 써요. 이게 정말로 그랬을까? 문 가요. 근데 기록에 이렇게 나오는데 시신을 그냥 비료로 쓰는 게 아니고 삶아가지고 삶아서 비료로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논밭을 깊이 갈아야 생산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공동 생산할 때 누가 내 것 아닌데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공산당 관료들이 아주 주민들을 아주 막 억눌러가지고 밤을 새서라도 깊이 가라. 깊이 가고 그다음에 인민공사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지다 보니까 인구 이동이 금지가 돼요. 그죠? 인구 이동을 시키면 안 돼. 도시로 사람 빠져나가면 안 돼. 그래서 인구 이동을 금지시켜버려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작년에 이제 풀렸는데 그때까지도 시골 사람들이 도시 와서 못 살았어, 그죠?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생긴 거냐? 바로 1950년대 이렇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이 집단화가 돼요. 집단화가 되면서 처음에야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비료도 이제는 수질농가도 없고 비료도 부족하고 또 한 가지는 공동 생산하면은 내 거가 아니잖아요. 내 거가 아니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생산이 점점점 줄어들게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인민공사는 식당을 집에서 식사를 못하게 해요. 집에서 식사를 하려 그러면은 각 가정에 주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밥을 해먹고 살려면은 식량을 비축을 해야 됩니다. 식량을 가능한 한 많이 비축하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식량을 많이 비축한 사람은 부자고 적게 비축한 사람은 바람뱅이니까 이게 계급 발생한다. 그래서 식량 비축하고 재산 비축하는 것은 반동분자로 엄격하게 처치해버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식량을 저축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집단적으로 식사를 해야 돼요. 집단적으로 식사하게 되면은 식량 비축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주방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 가정주부들이 집에 있어봤자 할 일이 없어. 왜요? 애 놓으면은 애 길러주는 타가수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밥은 밥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세탁소는 세탁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집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공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공장으로 다 가고 그 다음에 식사할 때는 전부 다 인민공사 대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해요. 대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식사도 딱 규정되어 있어. 일주일에 고기가 1kg
1kg 반드시 줘야 되고, 일주일에 뭐 두세 번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아주 화려한 식단을 딱 짜서 이렇게 보냅니다. 처음에는 그게 지켜지니까, 그 인민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농업 생선 양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줄 수밖에 없지. 그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나중에는 뭐 죽만 주고, 국수만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대식단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제철소 문제입니다. 이 제철소 문제인데, 제철소 이제 우리 포스코 같으면은 제철소 하나 지으려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제철소 지으려 그러면은 거기에 사람이 몇만 명이 그 포항에 모여야 돼. 모여서 제철소를 지서 운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항의 포스코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이제 회장, 사장, 임원, 간부, 그 다음에 위에 노동자, 계급이 발생하는 거예요. 계급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안 되니까 그렇게 큰 제철소 짓지 마라. 짓지 말고 마을마다 제철소를 다 지어라. 그러니까 포항에만 제철소 지을 게 아니고 봉화에도 제철소 지어라. 그래야 사람이 집중 안 되고 봉화에도 인구가 유지가 되고 봉화도 발전하고 또 소규모로 하니까 계급도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중국에 100만 개의 고로를 지었어요. 고로를 지는데 이 포스코 같은 고로는 엄청나게 커요. 고로 높이가 포스코 같은 경우는 100m가 넘어요, 높이가. 근데 그 중국의 마을마다 짓는 고로는 진흙으로 지어. 흙으로 지어요. 흙으로 짓고 소규모야. 소규모로 짓고 그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거기에 연료로 뭐 쓰는가 하면은 코크스, 석탄 쓰잖아요. 근데 여기 석탄 안 써. 나무를 써. 예, 나무를 써가지고 쓰는데 사람이 100만 개의 종사하는 사람이 9천만 명의 농민들이 여기에 투입이 돼요.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실패합니다. 왜요? 이 제철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적인 그런 업이거든요.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데 농민들 갖다 놓고 이거 쇠 만들어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요. 그런데 쇠가 나왔어요. 첫 해에 1,000만 톤 이상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마초등이 뭐라는 줄 알아요? 봐라. 응? 이처럼 작은 용광로에서 이렇게 많은 쇠를 생산할 수 있는데 그 외국 놈들이 거대한 제철소 건설하는 거 보면 그 멍청이들 아니야? 할 정도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원래 철강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대한 기술의 집합소입니다. 기술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소련 사람들이요. 소련 사람들인데 이 소련 사람들이 다 철수해버려요. 왜 철수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스탈린이 죽고 브리쇼프가 등장해요. 브리쇼프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자본주의적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걸 수정자본주의라 하잖아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브리쇼프를 되게 욕해요. 저 자식 지금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공산주의의 그러면 리더는 중국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소련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고 또 국경 분쟁까지 벌어지네. 국경 분쟁까지 벌어지니까 전쟁의 위기에 몰립니다. 전쟁의 위기에 몰리니까 마오쩌둥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좋다. 재래전이든 핵전쟁이든 한번 붙자. 그 당시 이제 중국은 핵이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도 붙자는 거예요. 붙으면은 우리는 아마도 3억 명 이상이 희생될 수도 있다. 좋다. 우리 희생시키겠다. 희생시키고 반드시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인구가 많으니까. 이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이를 3억 죽었지만은 아이를 많이 놓으면은 더 많이 놓으면은 그 이상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미치광이 전략 혹은 허풍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먹혀듭니다. 브리쇼프가 저는 미친놈 아니야 그러면서도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모질나죠. 이 사람이 바로
마쩌뚱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소련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소련 기술자들이 다 철수해버립니다. 철수해버리니까 제철업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철수했잖아요. 하니까 거긴 이제 강철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코크스가 들어가야 사실 되거든요. 고루로 쇠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벽돌에 의해서 나무로 철을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 나무를 다 베야 돼. 그러니까 중국의 그 산들은 80% 정도가 민둥산으로 바뀌어요. 이것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앙당에서 인민공사별로 할당량, 목표량이 탁 내려와요. 목표량이 내려오면은 이 자기의 승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상벌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산당 관료들은 어떻게 하든 목표량을 맞추려고 그래. 그러면 쇠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쇠가 재료 치황색소 해야 되는데 치황색까지는 안 돼. 안 되니까 집에 있는 주방기구 다 없어졌죠. 주방기구 필요 없죠. 주방기구 전체를 다 고로쇠에 집어넣어요. 쇠를 만들어. 그 다음에 농기구 목표량 채워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목표량이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목표량이 필요하니까 농기구 붙어 있는 쇠들을 다 고로에 집어넣어. 그 다음에 농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원래 이 중국이 소련한테 트랙터, 콤바인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쇠를 전부 다 빼내가지고 고로에다 집어넣어버려. 왜요? 목표량을 채워야 되니까. 목표량 안 채우면은 공산당 관료들이 그냥 인민들 그냥 안 둬요. 죽여버립니다. 채워넣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목표량이 이제 생산됐어요. 생산되면은 이제 뭐 리 단위 있으니까 리에서 뭐 만 톤이면 목표량이 이제 만 톤이면은 만 톤 생산 완료했다라고 올리면은 이제 면으로 올려요. 면으로 올리면은 그 면에서는 그걸 또 플러스 시켜. 왜? 자기 출시와 연관됐으니까. 12,000톤 생산했다. 그 다음에 면에서 군 올리면은 15,000톤 생산했다. 그 다음 도로 올리면은 17,000톤 생산했다. 그 다음에 중국 중앙당이 올리면은 2만 톤 생산했다. 만 톤이 2만 톤으로 거의 보고돼. 거의 보고되니까 모태뚱은 그거 딱 보고, 이야, 하면 되네. 하면 되니까 더 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자, 근데 이게 이제 농기구에 붙이는 쇠나 숟가락 뭐 이렇게 솥 이런 데서 나오는 쇠를 녹여서 다시 쇠를 만들면은 그래도 쓸만한데요. 이것도 한 1년쯤 하면 다 없어져 버려.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 철광석이다 뭐다 갖다 집어넣고 하니까 나오는 쇠가 전부 다 뭔가 하면 전혀 쓸모없는 똥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년간 한 1,000만 톤 이상 정도가 만들어졌어요. 이 1,000만 톤은 사실은 적은 쇠는 아닙니다. 포스코가 한 1년에 한 4천만 톤 정도 생산할걸요? 그럼 1,000만 톤 그렇게 많은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60% 이상이 하나도 사용 못해. 손에 대면 부스러지는 똥철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허위 보고가 됐잖아요. 지금도 중국의 그 통계 자료는 믿지 못한다라 하는데, 이 어디서 나는가 하면, 이 대혁신운동,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때 허위 보고가 많이 됐더라. 예. 이렇게 해서 철강업이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철강업이 완전히 실패하는데 문제는 또 어쨌든 게 자연관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연을 보호하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잖아. 그죠? 그런데 어쨌든요, 자연은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고 개발의 대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연을 극복하고 굴복시킬 대상이 자연이기 때문에 개발해라. 개발하는데 그것도 이 철강업 고로를 100만 개 씌워가지고 마을마다 다 씌웠으니까 그 연료는 뭐예요? 나무잖아요. 나무를 싹 다 비는 거예요. 온 동네가 다 이제 완전히 벌거숭이 산이 됐습니다. 자, 벌거숭이 산이 되면은요, 이게 여름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은 이 토양이 흙이 빗물에 실려 나가지고요, 강 바닥이 높아집니다.
강 바닥이 높아지면은 비가 조금만 와도 무조건 홍수요. 또 가물잖아요. 가물면은 그 벌거숭이 산에서 물을 다 빨아들여 버려요. 빨아들여 버리니까 가물면은 농사 하나도 못 지어. 비가 와도 다 빨아들이고, 그다음 뱉어내야 되는데, 나무가 원래 뱉어내야 되는데, 뱉어낼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물거나 홍수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3년 동안 흉작이 됩니다. 네. 또 하나 또 이제 웃기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인작대전이라 그래가지고 참새하고 전쟁 벌려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마오쩌둥이 제4해 운동, 이걸 일명 제4해 운동으로 명명되는데, 이게 인간에게는 4가지 해충이 있다. 그 해충이 뭔가 하면은 파리, 모기, 쥐, 거기에 참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이 4가지를 없애자 하는 운동이 대약진 운동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밌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인작대전이라 그러는데, 원래는 마오쩌둥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농부가 이제 공산당에 농사를 짓는데, 참새가 벼 잎을 다 먹어 치우니까 이거 문제 많습니다.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참새가 그걸 곡식을 먹으면은 얼마나 먹겠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벼가 자라잖아요. 벼가 자라면서 한 8월 말쯤 되면은 벼가 잎사귀 싹 돋아요. 그 안에 쌀이 되는 물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은 참새들이 그때 여기에 앉아요. 앉아가지고 잎싹을 착 훑어버려. 한번 훑으면은 여기 물이 전부 다 참새한테로 참새가 다 먹어치워버려요. 먹어치워버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먹느냐. 저도 작년에 우리 시골에 한 1000평의 농사를 지었는데 참새가 그 벼 수확량의 80%를 먹어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보험 들거든요. 보험에서 이제 다 돈을 줘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참새, 논에 참새 쫓으러 갔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프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돌리다가 팍 치면 소리가 팍 나면 참새가 이제 도망가도록 이런 걸 했거든요. 했는데, 중국도 똑같죠. 중국도 참새가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쫓아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농업부에서 참새가 해로운가 해롭지 않은가를 아직도 확정을 못 짓어요. 잡아야 되나 안 잡아야 되나 확정을 못 짓는데 마오쩌둥이 갑자기 사해약을 박멸하라. 사해약이 뭐요? 파리, 모기, 쥐, 참새. 요 4가지를 다 없애라 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는 지시가 내려오면은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되거든. 따라야 되니까 북경에 참새 선멸 총지휘부가 설립이 돼요. 그래서 1958년 4월 19일 새벽 4시에 시민들이 전부 나옵니다. 전부 나와서 그때부터 참새 박멸을 시작해요. 참새가 어떻게 잡느냐? 총으로 쏘면은요, 잘 맞지도 않고, 총 쏘면 참새가 그냥 공중분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그 참새 잡아가지고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새 잡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은 참새가 앉잖아요. 앉으면은 못 앉게 흔들어 가지를. 그럼 참새가 날아가야 돼. 지붕에 앉으면 참새가 못 앉도록 확 소리쳐. 참새가 이게 앉았다 날아갈 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참새가 어디 가도 앉을 자리가 없네. 왜요? 모든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참새 못 앉게 해버리니까. 그 참새가 나중에 힘이 없어서 떨어지면 잡으면 돼요. 그래서 첫날에 북경에서만 8만 마리 이상을 잡았어요. 그 후에 한 40만 마리 정도 잡으니까 북경에 참새가 없어져. 그 다음 이게 지방으로 확산돼 가지고 전체 2억 마리 이상을 참새를 잡았습니다. 이제 마오쩌둥이 지시한 대로 이제 중국의 참새 보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럼 농작물이 잘 수확이 돼야 될 텐데 흉작이 되는 겁니다. 왜 흉작이 되는가 하면은
원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새가 쌀을, 베이싹을 훑어서 다 먹기도 하지만은 이게 해충을 먹어요. 해충. 해충을 먹기 때문에, 병충해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참새를 다 잡아버리니까 병충해가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극성을 부리니까, 이게 흉작이 돼버리네. 참새는 쫓으면 되지만 병충해는 쫓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흉작이 발생되는 겁니다. 아주 큰 흉작이 발생돼 버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살충제가 남용돼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뭐든지 보면은 먹는 거를 다 잡아요. 우리도 60년대, 70년대는요, 들짐승, 날짐승, 물고기 등등 보기만 하면은 잡으려고 그랬어요. 왜요? 먹어야 되니까. 무슨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새 같은 거 잡을 때 어떻게 잡는가 하면요. 사이나라는 독극물을 씁니다. 사이나를 콩에 집어넣어서 비둘기나 꽁이 그걸 먹게 되면은 우리 꽁이 죽어요. 죽으면 사이나 먹은 꽁을 우리는 삶아서 먹습니다. 물고기 똑같아요. 물고기도 이제 구름 지하 터널에 고기가 많아요. 거기다 독극물을 풀어요. 독극물 풀면은 사이나 같은 거 풉니다. 풀면은 고기가 그냥 확 떠내려와. 잡아서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식량기근으로 여기도 물고기나 새 등을 잡기 위해서 살충제가 엄청나게 남용이 됩니다. 남용되니까 건강은 건강대로 잃어버리고 자연은 훼손이 돼요. 또 한 가지는 심경밀식이라 그래가지고 생산을 많이 하려면은 벼를 빽빽하게 심어라. 그래서 빽빽하게 마중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빽빽하게 심었거든. 빽빽하게 심으면요, 이게요. 생산량이 많이 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생산량도 줄고 바람이 안 통해서 병충해가 늘어나면서 흉작이 돼버려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농민들이 말 잘 안 듣지, 그죠? 말 잘 안 들어. 그러면 아까 당 관료들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막 억압하는데 말 잘 안 듣죠? 안 들으면 죽여버려. 얼마나 많이 죽였냐? 400만 명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대흉작도 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철업도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 끝나갈 무렵에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7%까지나 됐습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죠?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한 3년간 흉작이 일어나요. 쌀이 없어, 쌀. 밀이 없어요. 쌀과 밀이 없습니다. 쌀과 밀이 없으면은 인민공사 대식당에 밥을 할 수가 없어요. 밥을 할 수가 없으면은 사람들은 각자가 먹을 걸 구해서 밥을 해 먹으면 되는데 집에 주방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주방기구만 있으면은 들이나 산으로 나가서 불 뿌리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방기구 자체가 없으니까 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약진 운동에서 죽은 죽은 사람들이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3천만, 많이 잡으면 5천만. 그래서 평균 한 4천만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4천만 명이라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학살을 포함해서 전체 죽은 게 4천만 명이 채 안 돼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죽은 것보다가 대약진 운동 때 죽은 게 더 많습니다. 큰일 났죠. 큰일 나니까 마오쩌둥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오쩌둥은 할 수 없이 실각하게 됩니다. 정치 권력에서 조금 멀어져요. 근데 중국 공산당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산당 총석입니다. 두 번째가요, 공산당 군사위원회 주석이요. 세 번째가 국가주석입니다. 근데 마오쩌둥은 실각하면서도 제일 권력이 약한 국가주석직만 내놓고 그 다음에 총서기하고 군사위원회 주석은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권력은 마오쩌둥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하는 것만 넘겨준 겁니다. 누구한테요?
류사오치하고 마오쩌둥한테로 넘겨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중국 공산당은요, 1927년도에 만들어질 때는 이게 제일 위에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있는데요. 7명 중에 한 명이 총서기가 돼요. 그래서 이 7명의 집단 지도 체제로 움직여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지 맘대로 통치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 마오쩌둥이 대장정, 전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대장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전부 숙청해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완벽한 1인 통치체였어요. 마오쩌둥한테 함부로 비판하든가 함부로 그거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지 맘대로 통치했던 거예요. 지금 시진핑도 좀 비슷하죠, 그죠? 예. 1인 영도 체제였습니다. 독단적인 1인 영도 체제가 되어서 아무도 마오쩌둥한테 얘기를 못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그 마오쩌둥이 지 혼자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실각됐죠, 그죠? 실각되면서 덩샤오핑하고 류사오치가 마오쩌둥을 평가하는데 이 잘못된 거의 70%는 마오쩌둥 저 사람 때문이고 천재 때문에 이 대흉작이 일어난 거는 30%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반발해요. 이 새끼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덩샤오핑하고 류사오치가 경제 성장을 시키는데요. 얼마나 경제 성장을 시키는가 하면은 1963년에서부터 1966년 4년 동안 매해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망친 경제 성장을 덩샤오핑과 류사오치에 의해서 드디어 회복이 된 겁니다.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 마오쩌둥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자들이 회복시킨 그런 경제주의가 뭐냐? 이거는 자본주의적 경제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류사오치하고 덩샤오핑이 이 경제 개혁을 했는데 그 경제 개혁 방법이 뭔가 하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한 겁니다. 이걸 주류로 삼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는 조그맣게 보완하는 그것만 했던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자본주의 체제거든요. 자본주의 체제가 되면은 자본가와 노동자가 생기고 도시와 시골이 생기고 지식인과 그 다음에 노동자, 무식군이 생기고 계급 발생했잖아요. 마오쩌둥이 딱 보니까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계급 발생됐다. 계급 발생되면은 이거는 공산주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한 예로요. 이 도시와 시골 문제인데 도시에는 큰 병원들이 있는데 시골은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사실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봉화에는요. 거기에 군 안에 치과병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도시를 가야 돼. 고치려면.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뭐 중환병 걸리면 우리 전부 어떻게 해요? 전부 서울에 뭐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이런 데 가잖아요. 중국은 그 당시에 더 했던 모양이에요. 시골은 병원도 없고 도시에만 병원 있고 학교도 전부 다 도시 중심이고 시골 병원 별로 학교 없고 그다음에 이 대학교 가는 것도 베이징대나 뭐 칭화대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은 당 고위 관료 자식만 가고 평민들은 못 가고 이렇게 안 해쳤다는 거예요. 마오쩌둥이 딱 보니까 이거 정말로 문제 많다. 이거는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뭔가 하면요. 이게 문화대혁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이라는 하는 것은 류사오치하고 덩샤오핑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시장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이고 자본주의 시스템은 권위를 만들고 계급을 만드니까 이걸 때려 부셔야 된다.
해서 나온 게 바로 문화대혁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화대혁명. 자, 문화대혁명은, 원 이름은요,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이라고 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1966년도부터 1976년 마오쩌둥이 죽을 때까지 되니까 10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이 10년 동안 완전히 중국은 혼란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빠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뭔가 하면 엘리트, 자본가, 엘리트하고 노동자, 농민, 계층의 계급 갈등, 도시와 시골의 계급 갈등을 마오쩌둥이 이용해 본 거죠. 그래서 무산 계급을 자극시켜서 이제 선동한 거죠. 선동. 어떻게 선동했는가 하면은 이제 문화대혁명 할 때요. 여기에 여기 이제 천안문 대강좌인데 여기에 100만 명이 모여. 부산 계급 100만 명이 모였는데 이 100만 명이 전부 다 뭐를 들고 있는가 하면 이 마오쩌둥 어록을 들고 있어요. 어록. 이 마오쩌둥 어록을 들고 마오쩌둥을 신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만드는데 이 어록이 뭔가 하면은 이제 마오쩌둥이 얘기했던 중요한 말, 원래 마오쩌둥은요, 뛰어난 사상가죠. 뛰어난 저술가이면서 시인이요. 그래서 글을 참 잘 씁니다. 이 잘 써진 말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취합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만든 책이 마오쩌둥 어록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닐 수 있도록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손 안에 들어가면 작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있어야 돼. 있어야 되고, 이걸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 지침이 되기도 하죠. 이걸 들고 전부 다 문화대혁명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문화대혁명의 발단이 뭔가 하면요, 해서파간 사건이요. 해서파간이라는 희극이 1965년도에 만들어져요. 뭐 어쨌든 사실은 처음에는 마시고요. 처음에는 이걸 보고 야,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그 칭찬해. 칭찬하는데 마오쩌둥의 측근들이 그 측근 중에 장칭 아시죠? 지양칭 부인 뭐 이런 사람들이 4인방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거 문제가 많은 것이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요, 명나라 때 이 황제 이름이 가성제인가? 그 황제가 암군이요, 혼군이야, 희미한데 청렴한 관리가 있었어요. 그게 해서라는 청렴한 관리야. 청렴한 관리인데 황제가 이 청렴한 관리 해서를 파멸시켜요. 그 내용이야. 그 내용인데 이걸 어디다 갖다 붙이는가 하면요, 이제 그 대약진 운동을 하잖아요. 한 3년쯤, 2, 3년 해요. 하니까 실패가 보여. 실패가 보이니까 1959년도에 루산 회의를 엽니다. 루산 회의 때 펑더화이라는 국방부 장관이 있었어요. 펑더화이. 이 펑더화인데 이 펑더 우리말로 하면은 평덕해요. 평덕했는데 6.25 때 6.25 참전 총사령관이 펑더화예요. 뛰어난 장군이고 마오쩌둥의 측근이죠. 측근인데 편지로 대약진 운동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아주 온건하게 얘기했는데 마오쩌둥이 뭐라는가 하면 감히 나한테 네가 비판을 해? 그러면서 뭐 나보고 뭐 주석자리 사임해? 이 자식 이거 자산계급 민족주의자 이 새끼야, 뭐 이렇게 하면 욕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욕을 하면서 나중에 실각돼요. 그 측근인 펑더화이가
실각이 됩니다. 근데 그 펑드화이가 명나라의 그 청림왕 관리 해서에 비유를 한 거다. 그리고 명나라의 그 멍청이 같은 황제는 마주등을 비유한 것이다. 이거 문제 많다. 해서 해서파가 그걸 만든 놈은 이거 그냥 둬서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학생들 홍위병 대표단 이때 이미 홍위병이 만들어지거든요. 홍위병 대표단이 마오쩌둥한테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은 지금은 지식층, 당 관료 등등의 지식층이 있고 노동자가 있고 농촌과 시골이 있는데 지금 계급 발생이 돼 있다. 이거 사회와 정치를 뒤집어 엎자라고 마오쩌둥한테 편지를 딱 씁니다. 마오쩌둥이 뭐라고 하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다. 그리고 젊은 애들이 이제 그 조반유리를 하는 건데 젊은 애들이 반발하는 데는 반드시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게 조반유리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현재 공산당의 실권을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잘못이 있다. 라고 북경대학에다가 대자보를 딱 올려요. 대자보를 올리면서 이게 1966년 8월 8일입니다. 이때 대자보 내용이 사령부를 포격하라 했어요. 사령부가 뭔가 하면 현재 공산당 실권을 잡고 있는 공산당 권력층이죠. 그걸 포격하라고 대자보 딱 올리니까 이때 홍위병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홍위병난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건 중국 역사상요 최악의 사건이요. 최악의 사건. 예. 그래서 이게 그 주 내용이 뭔가 하면요. 자, 지식인과 노동가 대립이 됐죠. 지식인들은 권위를 가집니다. 학교로 보면은 학교에 교장 교감이 있고 선생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어. 근데 교장 교감 선생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학생들은요 권위를 항상 따를 수밖에 없어. 대학교 총장 권위를 가지고 있어. 학생들은 권위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따라갈 수밖에 없어. 도시와 농촌 똑같아요. 이 권위에 의해서 못 살겠어. 그래서 권위주의를 파괴한 운동이 뭔가 하면요. 이게 문화대혁명이요. 주자파 파괴, 자본가가 지식이 있고 공장 돌리고 하니까 권위자들이죠. 이거 파괴하자. 이게 문화주의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젊은 애들이. 항상 젊은 애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지배받고 항상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시키기만 하잖아. 그죠? 그래서 야들이 아마 중학교 2학년, 중2쯤 되려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러가지고 교장을 잡아가지고 이 흑방 분자라는 건 뭔가 하면 자본가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적인 색채가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색채 어떻게 하느냐? 교장실 가가지고 교장실 뒤져봐가지고 거기에 좀 기중품 나오고 돈 될 만한 거 나오면 이놈아 자본주의 해서 잡아다가 머리 깎이고 그 다음에 조리돌림하고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문화혁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류사오치가 실각이 됩니다. 류사오치가 실각이 되고 엄청난 돌림을 당하고 나중에 폐렴이 들어도 치료를 못 받아요. 그래서 병으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류사오치의 부인 왕광메이라는 부인인데 이게 류사오치고 류사오치가 주석일 때 왕광메이인데 이 왕광메이는 류사오치의 여섯 번째 부인이요. 여섯 번째 부인인데 자, 이 여섯 번째 부인하고 해외 그 국가 주석이니까 하는 그런 모습이요. 그런 모습인데 그때 아마 뭐 진주 목걸이 같은 걸 아마 선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제 그 문화대혁명에서 류사오치가 실각됐잖아요, 그죠? 실각되니까 류사오치는 폐렴으로 죽고 왕광메이는 류사오치 원래 여섯째 부인이요. 중국인은 뭐 결혼을 많이 해요. 마오쩌둥은 결혼 4번 하고
그다음에 뭐 장제스도 결혼 뭐 많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 류사오치도 결혼 6번 해. 마지막 부인이 누군가 하면 왕강매입니다. 이 왕강매를 붙잡아가지고 30만 명이 보는 앞에서 수모를 줘요. 진주 목걸이 받았다 그래가지고 후공으로 진주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목걸이를 씌워가지고 조리돌림을 하는 수모까지 줍니다. 자, 그리고 덩샤오핑도 실각해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이 덩샤오핑의 아들을 이 친구에 던져버려. 던져가지고 이 아들이 하반신 불구가 돼요. 그리고 덩샤오핑은 나중에 마체둥한테 강력한 편지를 써가지고 물론 이제 죽음을 면하기는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 공안 강력하잖아요, 그죠? 강력한데 이걸 막아야 되는데 공안수장 셰프즈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누가 맞아서 죽어도 우리 수가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때려 죽인 사람을 구속하면 이게 잘못이다. 사람 죽인 사람 구속하면은 그게 잘못이란 거예요, 이게. 이게 방치, 그러니까 공안들도 홍위병을 방치하게 됩니다. 마쩌뚱도 뭐라는지 아십니까? 마쩌뚱도 히틀러가 더 잔인하지 않았나. 좋다. 내가 히틀러보다도 더 많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저항 투쟁이 마오쩌둥의 근본 사상이잖아요. 저항 투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일 때 그때 진정한 혁명가가 되어간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홍위병이 뭘 하든 태클 걸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홍위병은 날개를 달았죠. 날개를 달아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죽은죠. 홍군은 총 들고 있으니까 홍위병이 함부로 못할 것 같죠. 아닙니다. 마오쩌둥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잖아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그 사령관들 보고 야 홍위병 하는 거 그 태클 걸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위병들이 군부대까지 들어가요. 군부대까지 들어가서 마오쩌둥의 말을 잘 안 듣는 총사령관까지 조리돌림을 해요.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화대혁명이 일났죠, 그죠? 순서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오가 유소기를 비롯한 당권파를 비판해요. 비판하면서 북경대 교수가 총장 둔 운영진을 비판하고 그리고 마오가 대자보를 8월 달에 붙이면서 드디어 홍위병이 일나게 되죠. 일나게 돼서 모태똥이 이제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1968년 한 2년 만에 완전히 마오쩌둥이 신격화가 돼요. 그러니까 홍위병 운동이 완전히 성공했죠. 마오쩌둥으로 봐서는 홍위병이 별 필요가 없어. 필요 없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홍위병들 보고 자, 너희들 도시에서 혁명 많이 했지? 이제 도시는 됐으니까 이제 내려가서 농민들과 더불어 노동하면서 거기서도 혁명을 완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홍위병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전부 다 시골로 가요. 이게 뭐예요? 하방입니다. 하방인데 한번 68년도 내려갔죠? 68년도 내려가는데 내려간 사람들은 영원히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오라고 얘기 안 해. 그리고 마오쩌둥이 76년도 죽어요. 76년도 죽고 난 뒤라야 도시로 돌아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홍위병난이 이제 마오쩌둥이 신격화 끝났어요. 끝나니까 홍위병이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또 홍위병들이 너무 날뛰어. 그러니까 군부대 인민해방군을 통해 가지고 홍위병 진압을 시작을 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방이 일어났던 1968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홍위병난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태통이 1976년도에 죽습니다. 죽으면서 문화대혁명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계속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문제는 이 마오쩌둥에 의해서 일어난 홍위병 문화대혁명이 66년도에 일어났어요. 66년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2년 뒤에 프랑스에서 68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68혁명은 되게 이제 그 대학생들, 노동자들의 처음엔 대학생들이죠, 그죠? 파리에 있는 대학생들에 의해서 데모가 일어납니다. 그 데모의 주 내용이 뭔가 하면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해라. 자꾸 권위 있고 기독교의 권위자들, 그 다음에 대학교 총장들, 학교 교장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 보고 자꾸만 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제발 그거 하지 마라. 당신들 권위 우리 인정하지 못하겠다. 해서 일어난 데모가 68혁명이요. 이건 68혁명은요. 세계를 뒤바꾼 혁명이 68혁명이 되는 겁니다. 이 68혁명인데 이 68혁명이 원래 신자파 혁명이거든요. 원래 공산주의 혁명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가 하면 마르크스에 의해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요. 그 마르크스에 의해서 일어난 공산혁명은 뭔가 하면은 돈 있는 사람 돈을 뺏어서 돈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자 하는 게 공산혁명이요. 근데 이거 실패하죠, 그죠? 실패합니다. 왜요? 누구라도 내 있는 걸 뺏어서 돈 없는 사람한테 나눠준다 그러면은 다 싫어해요. 싫어했기 때문에 이 혁명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런 혁명은 실패한다. 실패하니까 돈을 뺏지 말고 사람 마음을 바꾸자. 인간을 개조시키자. 인간을 개조시키는데 그 개조시키는데 그 사상을 제시하는 게 세 사람이에요. 물론 첫 번째가 마르크스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 하면요. 마르쿠제입니다. 마르쿠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오쩌둥이요. 3M 그래요. 이 3M의 사상에 의해서 68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문화대혁명 그러면은 인류 중국 역사상 최악의 혁명이 문화대혁명인데 젊은 애들은 이 유럽의 젊은 애들은 문화대혁명 딱 보고 이야 저거야말로 우리가 본받을 혁명이라고 본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68혁명이 권위의 부정이거든요. 권위의 부정인데 이 문화대혁명이 바로 뭐였어요? 권위의 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대혁명이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하면 68혁명에 영향을 주고 68혁명을 일으켰던 젊은 애들은 전부 다 마오어록, 마오쩌둥 어록을 들고 다녀요. 이렇게 영향을 마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유럽에서도요. 중국에서는 젊은 애들, 중학생들이 교장 막 이게 머리 막 빡빡 밀어버리고, 이게 조리돌림을 하는 걸 했잖아요. 독일도 68년도에 똑같이 그런 걸 했어요. 독일도, 여기 보면 이게 누군가 하면 이게 독일 수상이에요, 이게 수상. 수상인데 여기 20대의 여기자입니다. 여기자가 독일 수상이 뺨을 팍 때려. 이게 68혁명을 어떻게 보면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마라. 내 몸 내가 알아서 자유롭게 생활해 나겠다. 이게 68혁명이에요. 그리고 68혁명이 일어난 뒤에 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사상이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사상이 뭐냐라고 연구해 보니까 이 사상은 지금까지 유럽에서 일어났던 플라톤, 그다음에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에 의한 지배, 신에 의한 지배, 이성에 의한 지배 이걸 거부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28혁명이라 보고 28혁명을 상징되는 사상은 뭔가 하면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은 바로 뭔가 하면 권위의 부정입니다. 금지하는, 우리한테 자꾸만 뭐 금지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이게 권위적인 사람들, 지식인들, 대학 교수들, 그 다음에 기독교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권위를 부정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고, 전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그죠? 방탄소년단 할 때 그 방탄이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권위를 맡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상은 그런 사상이요. 그런 사상에 의해서 움직여야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대혁명, 아까 대약진 운동에 의해서는 한 4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문화대혁명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 그 50만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중국 정부는 한 3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죽을 때 홍위병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홍위병 운동이라는 게 그게 야만적인 운동이라고 우리는 봤잖아요. 근데 그 야만적인 운동이 한 측면에서는 68혁명하고 맥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실제 이제 얼마나 죽었는가는 한 50만 명도 있고 3만 4천 명도 있는데 이게 홍위병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고 그 인민군이 나중에 그 홍위병을 탄압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6년, 드디어 1976년에 마오쩌둥이 죽어요. 마오쩌둥이 죽으면서 사실 마오쩌둥은요, 죽을 때까지 제2인자가 제대로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이요. 목이 숨이 껄떡껄떡 하면서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1976년 83세 일기로 죽습니다. 죽고 나면서 그 문화대혁명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대약진운동하고 마오쩌둥에 의한 대약진운동하고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그 마오쩌둥이 죽고 난 뒤에 사인방이 들었어요. 사인방이 들었었는데 이 사인방을 물리치고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은 사회주의 가지고는 도저히 발전할 수 없다.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덩샤오핑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